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쉬는 시간에 수강생분께서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임종 교수님 책 가져와야 되냐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법전 이제 확인한 것처럼 임종 교수님 책을 이제 수업 시간 중에 확인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한 30, 저희가 원래 한 시간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4시간 반 강의인데, 한 30분 정도는 임종일 교수님 책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책을 연기 때 2번을 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율노동법 한번 보고 마지막에 정리 또 한번 이제 임종일 교수님 책으로 정리하는. 그래서 2번을 최소한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이제 4페이지 하다가 말았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이제 3번에 노동법의 이념 및 목적입니다. 자, 뭐 아까 전에 우리 이념에 대해서는 아까 배웠었어요. 그렇죠? 규율 대상과 그다음에 규율 이념에 대해서 아까 봤었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노동법은 자 종속관계를 대상으로 아까 전에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노동을 본질로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관계에서의 국가 개입이라는 방법과 그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집단적 자치를 보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즉 개별적 관계에서 국가 개입이라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근로기준법의 이제 규율이라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집단적 관계에서 집단적 노사 자치를 보장하는 것, 즉 집단적 노사관계법, 즉 노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또는 생존권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노동법의 체계인데요. 자, 체계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국가가 개입해서 개별적 관계를 규율하는 바로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적, 즉 노사 자치주의에 따라서 노사 자치를 보장하는 그런 법을 갖다가 집단적 노사관계 이 두 가지의 큰 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의의를 보시면은 개별적 노동관계, 즉 첫 번째 줄 밑줄 그으시면은 자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 성립 종료 등을 둘러싼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별적 근로관계니까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개별 근로자. 그래서 근로계약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별적으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근로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해서 근로계약 파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하에서 자 보시면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 조건 등에 대해서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우리 아까 전에 어디서 확인했죠? 근로기준법 3조에서 확인했었죠. 그렇죠? 자, 근로 조건의 기준이라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법률들이 근로기준법 또는 이제 기간제법, 최저임금법 등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규율 방식인데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규율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이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만큼의 시간당 임금을 줘라고 이제 강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 관계를 갖다 규율하는 어떤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지금? 네. 나중에 이거 실무에 계시면 이거 모르면은 진짜 노무사라고 할 수가 없죠. 예. 물어봤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진짜 난리 나죠. 내년은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 올해는 8,720원이고 내년은 얼마죠? 9,120원이죠. 그렇죠? 9,120원을 한 달 동안 만약에 주 40시간 일을 한다. 그럼 얼마가 돼요? 이건 보통 실무적인 얘기인데 보통은 여러분들 한 달을 갖다가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208.66시간이 나와요. 208.66시간. 이 208.66시간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반올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을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209시간. 그러면 이 9,120원을 갖다가 209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주 40시간을 일하면은 한 달 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 191만 4,440원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 한 달을 그러니까 1일 8시간 주 5일을 쭉 근무하게 되면은 191만 4,440원 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을.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보통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법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의의를 보시면은 헌법상 고장된 근로자의 근로 3권을 구체하기 위해서 이를 보장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헌법 33조 1항에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조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조문을 확인해 보죠.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조문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헌법 33조 1항을 보죠. 자, 33조 1항 보시면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그랬죠. 여기서 근로 3권, 즉 노동 3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근로 3권이라 하는 것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다가 보통 근로 3권이라고 한다. 오늘 아까 전에 뭐 뒤늦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1교시에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법조는 꼭 가지고 다니시라는 거. 스마트폰 보시면 제가 다음 주부터 실명을 거론해 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송 중에 여러분들 실명이 나오시면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는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자, 다시 오셔서, 자, 대표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노조법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규율 방식은 노사 당사자의 집단적 자치를 보장하는 법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노사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개별 사용자와, 그 다음 누구죠? 노동조합을 보통 의미를 하죠. 노동조합을. 자, 세 번째, 이제 기타를 보시면 협력적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근참법이 있는 거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자, 보시면은, 자, 근로자의 경영 참가 내지 노사 협의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 노사 협의하고 단체 교섭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단체 교섭과 노사 협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비교해 드리는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1차 때 노사협의회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단체 교섭도 있는데 큰 차이가 뭐죠? 큰 차이. 일단 주체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주체부터.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사용자하고 누가 주체가 되죠? 노사협의회 주체는 사용자하고 근로자 대표예요.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사협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0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죠. 우리나라 법에서. 예전에 노사협의법이 1980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100인 이상 사업장.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30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단체 교섭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체가 되죠?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죠. 노동조합이.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뭐 법의 노조도 주체는 되죠. 즉 뭐냐면 법의 노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중에서 실질적 요건을 갖췄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를 갖다 법의 노조라고 하잖아요. 형식적 요건은 뭐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를 갖다가 법의 노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일시적 쟁의단. 일시적 쟁의단은 뭐죠? 일시적으로 쟁의를 하기 위해서 뭉친 단체, 근로자 단체를 일시적 쟁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시적 쟁의단. 일시적 쟁의단은 교섭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섭권이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쟁의하기로 해서 뭉친 조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노동조합이라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섭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주체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주체에서부터. 그다음에 만약에 노사협의회가 만약 결렬이 돼요. 결렬이 되면 쟁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섭이 결렬되면 뭐 할 수 있죠? 쟁의행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차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건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노동쟁송법인데 노동쟁송법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아마 이제 우리 노동사 시험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거 하면 행정쟁송법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가장 좋아하시는 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아마 교수님들 항상 그러시죠. 쉽다. 근데 물론 이제 범위가 짧아서 쉽게 느껴지는 것 뿐인데 사실 절차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도 그렇고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행정소송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왜 어렵냐면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노동쟁송법도 뭐가 있냐면 노동위원회법이 노동쟁송법인데 여러분들 노동위원회 안 가시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문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절차법들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행정쟁송법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되게 쉬운 법이에요. 근데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저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민사소송법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 되게 어렵고 이게 막연하게 제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절차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려운데 이 노동위원회 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공부할 때도 노동위원회 제도가 경험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프로세스가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알려주시지만은 그거를 이해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경험을 해보시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답안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조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 조정 아마 저도 공부할 때도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이거 조정을 왜 하는 거야 진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조정 중에서도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제 4개 파트가 있는데
저는 아예 사적 조정 버리고 갔거든요. 그냥 일단 모르겠다 이건.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그냥 운에 맡기겠다. 사적 조정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외우지도 않았어요. 저는 외우지도 않았는데 물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다 이제 강사님들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물갈이가 되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 가르쳤던 그 노무사님들이나 뭐 강사님들은 지금 아무도 안 계신데 그 당시 그 강사님도 그때 막 제가 수험생 때 얘기한 게 사적 조정은 나중에 이제 빼줬어요. 그냥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강사님 믿고 가자. 제가 가서 그냥 안 해왔는데 그래서 사실 조정에 대해서 막 그때 수험 공부할 때는 깊게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정이라는 것도 사실 나중에 노무사 합격하시면 경험하실 분도 있고 경험 안 하실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조정 사건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는데 조정 사건 딱 한번 해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 수험 공부할 때 나왔던 이 내용이 이 내용들이구나.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보면은.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집단적 노사관계법 안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노무사들 대부분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 위주로 많이 하고요. 집단적 노사관계가 있으려면 노조를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몇 프로인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노조 있는 사업장을 자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노조 집단법을 공부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노무사 뭐 10년 넘은 노무사님들도 노조법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노조에 관련된 이제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노조가 있는 회사를 자문하거나 이러면은 노조법을 보는데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다 근기법 위주로. 아마 여러분들 취직하셔서 노조 있는 사업장에 취직하시게 되면은 이제 노조법을 좀 다루시게 되죠.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노조법은 거의 실무에서는 거의 안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조법이 사실 공부할 때는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근기법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근기법은 매스컴을 통해서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접했기 때문에 한두 번씩은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쉽게 느껴져요. 근데 노조법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노조법은. 그게 행정제소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경험해보시면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경험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수험이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노동쟁송법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노동위원회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임종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쟁송법을 제3의 노동법의 제3의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하세요. 즉 뭐냐면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이외의 제3의 영역으로 노동쟁송법에 관한 영역을 갖다 제3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은 밑에 자 그래서 개별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 근로관계 법상의 부당전보, 부당해고 등의 분쟁에 대한 구제 절차. 여기 전보가 뭐냐면 실무적으로 보통 전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뒤에 이제 배우실 기업 내 인사이동 중에 전직이 있고 뭐 전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다 보통 이제 전보라고 얘기해요. 전보. 실무에서는 보통 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기업 내 인사이동을 전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외 인사이동은 이거 말고 뭐 있죠? 전출, 전적이 있죠. 요거는 기업 외 인사이동이죠. 기업 외. 기업 바깥으로 나가는 거. 기업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 차이는 뭐죠? 정당성 판단할 때. 기업 밖으로 나가니까. 왜냐면 민법에서는 자신의 노무를 갖다가 제3자한테 양도할 때 뭐가 필요하죠? 민법 규정에서. 노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노무 권리를 갖다 제3자한테 양도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전출이나 전적 같은 경우에도 내가 기업장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있어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 없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업 내에서 인사이동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하진 않죠. 협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협의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쟁의 조정 중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법을 보통 노동위원회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위원회법 할 거나 아니면 부당행위 구제 절차 할 때는 거의 실무적인 얘기 위주로 해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어서 그 위주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노동법의 법원. 이제 법원인데, 물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법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긴 했죠. 그렇죠? 근데 법원을 뭐냐면, 법원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법법자의 이거 뭐죠? 무슨 원자죠? 근원 원자죠. 그렇죠. 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동법의 근원이라는 거죠. 노동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존재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존재 근거. 그렇죠. 그러니까 법규범의 형식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법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법원성이 인정된다는 건 뭐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법의 근원이니까. 그렇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법원의 의의를 보시면은, 자,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관계법상의 법적 분쟁에 관한 재판에서, 여기서부터 밑줄,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의 기준이 되는 걸 갖다가 법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 관행 부분이에요. 이 노동 관행. 우리 책에도 이제 박스로 되어 있지만은 아마 작년판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박스가 안 돼 있는데, 올해판 보신 분들은 다 박스가 되어 있지만은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노동 관행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법원의 종류인데, 자 보시면은 노동관계 법령이에요. 여기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 공부하니까 이제 이걸 좀 아셔야 되겠죠. 이 법령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포괄적 개념. 뭐냐면 국회에서 제정하는 뭐가 있죠? 법률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위법이 뭐가 있죠? 법률의 하위법이 시행령. 시행령이라서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요거 하위법이 또 뭐가 있죠? 이걸 보통 이제 법률의 부속법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행 규칙이 있죠. 이거는 이제 부령이라고 얘기하고, 고용노동 무령, 뭐 행정자치 무령 할 때 부령을 갖다 시행 규칙을 하는데, 요거를 포괄해서 보통 법령이라고 얘기해요. 법령.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통 취업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근로계약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기타 준용이라 돼 있어가지고, 이 계약서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법령으로 쓰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동관계법 법이라고만 돼 있으면 뭐죠? 법률만 의미하는 겁니다. 법률. 그래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더 포괄적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쓸 때도 검토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면 많이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노무사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일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운 일은 근로계약서 만들어주고 취업규칙 만들기 가장 1차적인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나에 합격하시면은 그거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그거부터 가장 쉬운 일인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법령이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만약 사측의 의뢰를 받았어요. 아마 근로계약서는 물론 이제 사측의 의뢰 보통 많이 가죠. 그래서 사측 의뢰를 받으면은 사측 편에서 많이 이제 계약 내용을 좀 작성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법률로 쓰는 것보다는 법령으로 쓰는 것이 더 적용되기가 쉽겠죠. 많은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용어들을 이제 체크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노동관계 법령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대륙법계 체계 즉 성무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법적 형식의 이제 존재 근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제 협약과 이제 조약인데, 뭐 대표적인 게 뭐 국제 협약과 조약 중에서 대표적인 이런 게 있죠. 소파가 뭐죠? 스테이터스 오브 폴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면 뭐죠? 이게 소파죠. 이게 주한미군 지휘 협정에 관한 것이 이제 소파라는 건데, 이 소파라는 것도 우리나라 미국 간의 체결한, 국가와 국가 간의 체결한 법적 국제 어떻게 보면 조약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조약들도 하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헌법에 따라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ILO 헌장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노사자치 규범인데요. 자, 노사자치 규범, 물론 이제 견해 대립이 있어요. 이 노사자치 규범, 즉 단체협약이 법규범이냐, 아니면 계약이냐, 아니면 취업규칙이 법규범이냐, 계약이냐, 조합규약이 법규범이냐, 계약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체계를 택하는 나라에서는 보통 이 노사자치 규범을 갖다 보통 법규범으로 보통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에도 취업규칙은 이제 계약설과 법규범설이 나눠지고 있는데 법규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노사자치 규범인 단체협약, 취업규칙인 조합규약, 근로계약은 그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규율이 있으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밑줄을 좀 쳐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만, 자, 여기서부터 또 밑줄. 노사자치 규범은 노동관계 법령의 최저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최상위법이
통치법이라 해서 헌법이라고 보통 최상위법이죠. 헌법 밑에가 바로 이제 법령이 되는 거죠. 법령. 그렇죠. 법령 밑에가 이제 단체 협약. 그다음에 보통 이제 취업 규칙. 그다음에 근로계약이죠. 이 밑에 하위 법령이 있나요, 없나요? 근로계약 밑에 없을 것 같죠. 없으면 제가 물어보진 않아요. 예,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사용자의 업무 명령을 가장 최하위법으로 봐요. 업무 명령. 사용자의 업무 명령. 그러니까 업무 명령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되죠? 계약을 보통 파기를 하잖아요. 법 위반으로 봐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 사용자의 업무 명령을 일반 이론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 사용자의 업무 명령을 가장 최하위법이라고 보통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인정되고 단협은 당연히 법령에 반할 수가 없겠죠. 하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연차가 15일인데 법에선 15일인데 우리는 14일을 주면 당연히 법에 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노사자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 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 규범을 갖다 노사자치 규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시면은 실정법이라는 게 있고 노사자치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실정법이라는 게 뭐죠? 실정법? 실정법이 뭐죠? 실정법과 반대되는 게 보통 이제 자연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자연법. 실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입법에 의해서 만든 법을 갖다 보통 실정법이라고 해요. 입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대부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입법에 의해서 보통 제정된 법률을 실정법이라는데 실정법과 노사자치 규범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입법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보통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겠죠. 국민한테 적용되어 있죠. 입법에 의하니까. 노사자치 규범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노사 간에만 적용이 되죠. 그렇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자,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 객관적이라는 거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니까 일반적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실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도 입법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실정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노사자치 규범은 어떻게 되죠? 노사 간에만 적용되니까 뭐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사자치 규범과 즉 취업규칙 단체협약 대표적인 게 단협, 취규, 그다음에 뭐 조합규약 이런 것들 또는 뭐 근로계약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노사 간에만.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배우겠지만은 취업규칙과 노사협약의 당사자가 누가 되는 거죠? 사용자와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하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조합규약은 당연히 이제 조합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합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규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노동 관행인데 이 노동 관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혹 모의고사에서 간혹 출제를 했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출제를 했었는데 자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성무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관행은 인정되지는 않아요. 법원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피곤하시죠? 예.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 자, 노동 관행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 인정되진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자, 그러나 노동 관행이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어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은 기업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업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자,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것. 자, 여기 보시면은 기업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기간 동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통 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근반원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반원의 원칙이 뭐죠?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10년 뒤에 와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금반원어치에 반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금반원어치에 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동안 쭉 왔는데 보시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상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인정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자, 보시면 되고, 자, 다섯 번째 판례 및 행정해석인데, 자, 판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법계 체계 하에서는 판례가 인정되진 않죠. 그렇죠? 영미법계 체계, 즉 불무법주의 하에서나 인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다만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의 하급법원을 구속하여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게 2013년도 12월 달에 가브로토텍 사건 말씀드렸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즉 확립된 판례 법리는 사실상의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법이 인정이 안 되냐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전에 선임 어떤 사례 즉 선임 어떤 재판에 대해서 법관이 구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행정해석 보시면은 자 원칙적으로 행정에서도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노동법이 법원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데요. 자 근데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밑줄 다만 하급관청 등 노동행정 내부에서 구속력은 있으나 자 공유에대해서는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나 행정해석은 노동행정에 통하여 현실의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원의 재판 기준으로서 중요한 근거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법에도 없고 판례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임금체불 사건을 할 때 보통 이제 거기에 이제 근로감독관이라고 있어요.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이고요. 노동위원회는 이제 조사관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조사관이 근로감독관이 되고 이제 보직 이동을 해서 조사관이 또 근로감독관이 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관이 되긴 하는데 보통 노동청에는 이제 근로감독관이라고 있죠. 이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판례보다는 행정해석 위주로 많이 이제 보고 있어요. 행정해석 위주. 왜냐하면 판례를 더 보충하는 어떤 해석적인 부분이 행정해석이다 보니까 이 행정해석에 따라서 보통 이제 구속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보통 업무 처리를 보통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이라고 있어서 그 직무 규정, 노동부 산하에서 노동부에서 만든 규정집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보통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해석도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보통 처분을 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나중에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것도 하나의 처분이 돼요. 처분. 근데 물론 그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어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데 그 처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처분인데 그러니까 행정소송보다는 처분은 아닌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속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실무적인 얘기인데 2019년도 7월 달에 행정해석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지금 법이 바뀌었지만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국법에서는 3일에서 5일 동안은 이제 갈 수가 있었죠. 국법에서는. 그래서 3일만 유급이고 이틀은 무급이었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10일 유급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10일 유급. 근데 이 3일하고 5일, 10일 안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휴일이.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거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행정해석인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걸 어떻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동사 합격했었을 때 자문사라든가 근로자분께서 다툼이 있어요. 여기 휴일 포함돼요? 안 돼요? 이거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해석을 정말 많이 공부해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보충을 해주거든요. 뭐냐면 2019년도 7월 달에는 이전에는 휴일이 포함이었어요. 노동부 행정해석이. 근데 이 이후에는 휴일을 제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사용자가 법원성은 없잖아요. 사실 행정에서 법원성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법원성 없으니까 휴일 포함해서 줘야지 이렇게 줘요. 근데 이렇게 줘서 내가 이런 부당한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행정해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노동청 가면은 어떻게 돼요? 구제를 해줘요. 구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원성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행정해석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오셔서 자 보시면은 자 법원 간의 상호 충돌 부분입니다. 자, 법원 간의 경합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법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 간의 경합,
아니면은 동의법 간의 경합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경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은 노동법에만 있는 어떤 법원 체계는 아니에요. 모든 법에 다 적용되는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에.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자, 보시면은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상위법과 하위법에 대해서 또 얘기했고 지금도 말씀 또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신법 우선의 원칙. 국법보다는 새로운 법이 더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국법보다는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어떻게 보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사실 특별법이라 하는 것이 이제 선언법이 있는데 오히려 근로기준법과 선언법이 충돌하게 되면은 선언법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보시면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제 법적 체계는 없어요. 법 체계는 없고 이제 판례로만 인정이 되는 건데 독일의 단체협약법을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독일의 이제 단체 협약법인데 근로계약이 있으면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단체 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독일 단체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특히 이제 단체 협약 특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인정해줘요. 인정을. 근데 그러면 독일의 단체협약법에서는 인정되는 그 법적 근거가 있죠.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단체협약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협약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만든 결과물이 바로 이제 단체 협약이에요. 즉 노사 간에 즉 헌법 33조 1항에 근거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 단체 협약을 형해화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노조의 근로 3권이 침해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판례 입장을 잠깐 보죠. 자, 관련 직점 보시면은 자, 문제 소재 잠깐 보죠. 자, 노조법 제33조 1항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위반의 의미를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최저 기준을 보아 하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절대적 기준을 볼 수 있는지 지금 뭐냐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최저 기준으로 보느냐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최저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를 상회하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으면. 자, 그런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자, 학설을 보시면 유리의 원칙 긍정설. 옆에 보시면 편면 적용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임종률 교수님이 쓰는 표현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교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식 용어입니다. 일본식 용어. 자, 보시면 요거는 단체협약을 최저 기준으로 보는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밑줄 보면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최저 기준을 정하는 견해.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기준이니까 근로계약의 기준이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유리원칙 부정설, 양면 적용설인데 요거는 뭐냐면 단체협약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절대 유리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에 인정될 수 없다라는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줄. 자,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는 견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견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 견해에 따르면 자, 거기서부터 밑줄 다시 이 견해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기준이 근로계약의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는 물론 불리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기준만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효하게. 자, 판례 입장 잠깐 보죠. 판례 입장은 어디냐면 판례 입장은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은 자,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 밑줄 긋습니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효력 관계에 있어 협약 자체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설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토 의견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법
체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쟁점이 되는 사항을 보통 문학판검으로 보통 이제 작성을 해요. 2차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쟁점이 되는 사항을. 그래서 문제 소재, 학설, 판례, 검토. 그래서 이렇게 붙는데 이 검토는 두 가지 학설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수설이나 판례 입장을 쓰는 것이 나중에 답 쓰기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를 갖다가 쟁점화해서 나중에 케이스로 보통 만드는데 케이스 답을 만들 때는 보통 판례 입장을 위주로 답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중에 답을 쓸 때는 보통 이론 위주로 나오고요. 요거에 대해서 연습은 계속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볼 수 있고요. 네? 네, 이따가 나중에 질의하시죠. 네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를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자, 보시면, 다음 페이지죠. 자, 노동기본권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자, 노동기본권 넘어가죠. 자, 노동기본권. 자, 근로의 권리를 보시면은, 자, 이제 근로의 권리, 노동기본권 또는 이제 근로기본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본권,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보통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죠. 그렇죠? 헌법 32조에서 보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헌법 32조에서 이제 보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근로기본권 또는 노동기본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 근로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인정이 됐냐면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인정이 됐습니다. 처음 인정이 됐고 명문화된 거는 1935년에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보통 이제 명문화를 했습니다. 명문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8년도에 이제 재헌헌법에서 보통 이제 규정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근로 3권과 보통 이제 그 대비되는 어떤 이제 사용자의 권리를 갖다가 보통 이제 사용자의 재산권 보장 파트에서 보통 찾을 수가 있고 이 재산권 보장 파트는 보통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이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 보장에서 구체화한 것이 바로 사용자 이제 직장 폐쇄 부분이죠. 우리가 노조법 보면 이제 직장 폐쇄라는 사용자 쟁의 부분이 나오는데 이 쟁의 부분이 노조법 이제 46조에 이제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9페이지 첫 번째 의의를 보시면은 자 헌법 제 32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의 의사를 가지고 노동의 능력을 가진 국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모든 국민을 다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죠? 노동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국민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노동의 의사가 있는 자를 갖다가 국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헌법 제32조 1항은 노동시장에서 노동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기본 원칙을 표명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로권의 개념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에 독일 마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8년도 재헌 헌법에서 이제 명문 규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로권의 이제 법적 성격입니다. 법적 성격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문제 소지를 먼저 보죠. 헌법 3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권에 관련해서 국가는 근로권의 내용 실현을 위해서 어떤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러니까 근로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어떤 걸 국민에게 어떤 법적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학설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이제 추상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을 다른 말로 자유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권설, 보통 추상적 권리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 권리설을 이제 생존권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보시면은 자 추상적 권리설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근로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자 보시면은 근로권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입법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추상적 권리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견해. 볼 수 있고요. 자, 구체적 권리설이 보통 이제 통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구체적 권리설, 즉 생존권설 입장을 택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근로권은 입법을 매개할 필요 없이 국가를 구속함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국민에게 직접 보장한 것이라는 견해.
즉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근데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통 합한 그런 견해를 택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를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근로권의 주체입니다. 자, 근로권의 주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권은 일단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노동 능력이 있는 그런 국민을 의미한다. 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 국민이란 근로의 의사와 또는 능력을 가진 국민. 자, 거기 밑줄 긋고요. 즉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또는 실업자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자, 외국인은 근로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근로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내적인 사회 정책적 권리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외국인에게는 부여되지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헌법 제32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권은 자국민에 대한 권리인 바 외국인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법인인데요.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근로권의 주체가 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인한테만 이제 근로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근로권의 주요 내용 보시면은 근로기회 제공 청구권, 즉 국가가 근로기회를 제공해야 될 어떤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국가가 지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죠. 사실은 헌법상 근거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마지막 줄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올라오시면은, 자, 중간에, 자,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생계비 지급 청구권. 뭐 생계비 지급 청구권, 아까 전에 우리가 생활비 지원 제도라고 이제 아까 배웠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이 실업급여도 생계비 또는 생활비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생계비 지급 청구권이란 국가에 대해서 근로의 기회 제공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는 상당한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입법이 바로 실업급여 제도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 고용증진 의무입니다. 자, 보시면은 32조 1항 후단에서 자, 보시면은 국가는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고용 증진을 위해서. 자, 네 번째 이제 적정 임금 보장인데 이 적정 임금 보장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연세대학교 법대 이제 이상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적정 임금을 최저 임금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적정 임금이다라고 보통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상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저 임금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보다 좀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금에 갖다가 적정 임금이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윤 교수님은 최저 임금보다 좀 더 높은 금액을 말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자,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법정주의란 건 뭐냐면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로조건이. 우리 아까 전에 근기법 3조를 보시면 근로조건의 기준이라고 아까 표제가 되어 있었었죠. 자, 근로조건을 보통 이제 규정화하고 있죠. 법정화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5조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에서 무효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민법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137조에서 어떻게 표제가 되어 있죠? 표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법률행위 일부 무효라는 조문이 나와요. 그렇죠? 법률행위 일부 무효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전부 무효죠.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취를 하거나 이러실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하나의 조항이 만약에 무효다고 한다면 이 임대차 계약서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노동관계법은 취업규칙도 마찬가지고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고 한 조항이 만약 근로기준법 3조를 위반했을 경우 최저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는 그 조항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근로계약서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근로계약은. 노동관계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2010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하고 내가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10년 일을 하고 퇴사를 한 거죠. 2020년 뭐 1월 1일 날 퇴사를 했다. 2일 날 입사하고 1일 날 퇴사했다. 근데 근로계약이 무효가 돼요. 근로계약이 전체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 내가 일한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해지라는 표현을 쓰지 해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소급해서 이해가 되시죠? 만약 이게 해제되면 어떻게 되죠? 퇴직금 못 받는 거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10년 동안 일해놓고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다 못 받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부분무효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로관계에서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6번째. 여자와 연소자의 이제 특별보호인데요. 자, 32조 4항과 5항. 자, 에서는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한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녀라는 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남녀고평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헌법 32조 제4항과 5항을 구체한 법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 3권 부분입니다. 자, 근로 3권 보고 조금 쉬도록 하죠. 자, 근로 3권, 다른 말로 이제 노동 3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노동 3권.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의리 보시면은, 근로 3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총체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목적이 근로 조건 향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로 3권이 아니면은 제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 3권은 절대적 권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취지를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줄 외치고 있습니다. 중간에 콤마 다음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 행동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취지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논의의 전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논의의 전개라고 있는데 이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수 있게끔 일단 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케이스를 쓸 때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목차를 이제 논점의 정리 또는 쟁점의 정리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여기서 써줍니다.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에서 이제 이 쟁점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는 거야. 일반론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판례라든가 학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통 여기다 써주고요.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사안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 사안의 적용은 뭐냐면 문제의 사실관계하고 여기 법리의 내용을 포섭을 해주는 겁니다. 포섭을 해서 써주는 것이 바로 사안의 적용.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에서 답은 어떻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주.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 목차거든요. 그래서 행정이라든가 법 과목을 쓸 때 케이스 문제를 풀 때 이제 목차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 책의 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혹시나 이제 단문이 출제가 될 때 답안지를 이렇게 쓰시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기 서라고 되어 있고 서에는 의, 두 번째 취지,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논의의 전개가 있어요. 논의의 전개는 뭐냐면 이 제목에 대해서 내가 글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내용들, 어떠한 내용들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 쓰면은 이제 쓰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마지막에 결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아니라 단문이 출제될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을 써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단문을 바탕으로 이제 쓴 거고 케이스 쓸 때는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보통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사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하고 요거 빼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케이스를 쓸 때는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되고 케이스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법학 책의 답안지가 쓴다. 아니, 일반론 단문이 출제될 때는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근로 3권의 법적 성격인데 아까 전에 이제 근로권의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근로 3권의 법적 성격이에요. 자, 헌법 3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 3권에 대해서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학설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유건설이 있고 생존건설이 있고 혼합건설이 있는데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면 혼합건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어요. 혼합건설의 입장. 그래서 통솔도 혼합건설의 입장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자유건설 보시면은 근로 3권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권의 일조.
그러니까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보통 이제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유권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생존권 보시면은 자, 근로권을 갖다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에 장애를 제거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국가적 배려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생존권이 있다는 견해. 자, 혼합건설 보시면은 자, 혼합건설 좀 밑줄을 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근로자가 근로 3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권적 측면과 그다음에 생존권적 어떤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 의해서 침해된 경우에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견해. 그래서 대법원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입장 다 보통 이제 생존건설의 입장인데 최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약간 이제 생존건설과 자유건설, 즉 혼합건설을 이제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생존건설의 입장. 자, 마지막 줄만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서 그 위에 줄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헌법재판소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입장인데 최근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부터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나부터 보시면은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근로자는 자,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단체 결성을 통해서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에 대등한 세력을 이루고 근로조건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근로 3권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판시하여서 혼합건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최근 현재의 입장은 혼합건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검토 의견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이제 근로 3권의 주체 부분인데 근로 3권의 주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좀 다 돼서 여기서부터 좀 10분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